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이 관세 다음 카드가 뭘까? 저는 관환방주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뭐냐면- 대충 알겠는데요. 네, 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환율 얘기 나올 거고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화 가치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게 환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땐 미국 하고 그냥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속에는 사실은 암묵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그것은 원화의 절상 압력이겠죠. 미중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협의의 모습의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든 협상 미국이 같고요. 이겼다고 보기 보기는 힘들다. 힘든 협상인 것 같고요. 사실 해석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낸 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내는 건 없습니다. 미국의 6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해서 미국 GDP의 60%를 넘어가면 미국은 두더지 잡기 게임 하시 누릅니다. 그다음부터. 네. 처음 맞은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고요. 중국이 미국 GDP의 60%를 넘었을 때가 근데 언제냐 하면 미국이 금융위기 겪을 때.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여서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대응하느라고 그럼 이제 중국은 그때 커버린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역학구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져버린 입장이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야욕 혹은 야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내놓을 것이냐, 흔들릴 것이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미국이 당분간은 가져가겠죠. 다만 계속해서 야금야금 위안화의 지위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2025년 하반기 도대체 이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특히 트럼프 1기 또 2기를 지나서 이제 2.1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신데 이 부분 정확하게 토론해 주실 허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모셨었는데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아유, 재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인사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광석 TV에 두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 딴 것보다 우리 실장님이랑 너무 재밌게 즐겁게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교탁 위로 딱 올라오시면 대학원생인 줄 알고 학생들이 아유, 저기 악플 달리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고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처음에 이제 유학 갔을 때 교실에서 딱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교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공부할 때 생각하면 보통 조교들이 먼저 와서 세팅 다 해주고 한국의 옛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 교수님이 거룩하게 오셔서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 네. 시작하셨는데 저도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첫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 정말 무슨 대학원생이 반바지 입고 네. 쪼리 신고 네. 이렇게 교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렇죠. 아니 노벨상 수상자는 뭘 해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노벨상 수상자니까. 왜냐하면 네. 조교수분들은 잘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약간 눈치가 보이니까 또 네네. 미국은 또 테뉴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이건 노벨상 수상자만이 할 수 있는 스웨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담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이제 상반기를 돌이켜 봤을 때 1월부터 5월까지 혹은 6월 초까지 전개되는 트럼프의 행보를 보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는 그냥 평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주 지 멋대로구나 멋대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고 저 사람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니야. 비즈니스맨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네. 무슨 플랜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하는 걸 보면 가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정말 자기 멋대로이거나 아니면
백악관 내에 세력 다툼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세게 때리자라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때리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관세도 세게 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라기보다는 관세는 그냥 협상의 무기로 쓰자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은 그 두 개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네. 이게 정리가 안 됐구나. 트럼프도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두 번째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의 이제 행보를 그렇게 좀 지 맘대로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하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내던지는 그런 멘트들 저도 알람 설정해놔가지고 밤마다 계속 알람이 떠요. 그거 괴로우실 텐데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경제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멘트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을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행보는 정말 역사상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있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저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RPG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RPG. 예, 롤플레잉 게임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롤플레잉 게임의 세계관이 뭐냐면 나는 선이야.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악당들은 그냥 내가 죽여도 되는 대상들이야. 왜냐하면 쟤네들은 악이거든. 약간 그리고 그 롤플레잉 게임은 대상이 딱 본인 자아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그 사람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롤플레잉 게임 같은 세계관이 아닐까. 나는 네. 선이고 네. 내 행정부 캐비넷에 있는 사람들은 선이고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나의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공화당일지라도 나의 적이야. 그리고 잘못됐어. 그들은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 동안 얘기 나눈 건 처음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확답을 할 수 없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플랜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플랜은 있는 거예요. 비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은 데가 부산인지 광주인지 목포인지는 정한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정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뜻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그 상황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는 큰 플랜, 큰 그림은 있다. 그 큰 그림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가기로 해놓고 곧장 가지 않고 나갔다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잤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다음 플랜을 좀 생각해 보는 건데 트럼프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지향하는 걸까요?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드릴 것 같은데 쉽게 해드리면 저는 네. 트럼프의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조금 더 롱텀 플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롱텀 플랜은 뭐랑 관계되는 거냐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우선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저희는 좀 믿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네. 구조적으로 강달러인 게 문제야. 네.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야. 중국이 문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단기적인 목표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볼링 치세요? 볼링 가끔 칩니다. 볼링 칠 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죠? 핀을 10개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핀을 10개 쓰러뜨리는 거에 대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눈앞에 스팟이 있잖아요. 네. 그거 2개 반 맞춰서 스핀을 약간 주면 핀이 10개가 잘 쓰러지더라 하는 중간에 그 스팟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노리는 스팟은 그건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네. 여러 가지 네. 중국에 대해서 시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의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가족들이 마치 민주당의 케네디 가문과도 같은 정치 명문가로 나아가는 게 둘째.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심이 조금 더 핀 10개 같은 느낌 저한테는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일단 교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하나의 토론자로서 의견을 하나 드려보면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사실 저는 출연료 내고 가야 돼요. 자, 오늘 PD님 받아 적으세요. 출연료 안 받기로 하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 의식은 두 가지다. 무역 적자, 재정 적자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니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자. 그 수단들이 소위 관세 정책, 뭐 감세 정책, 혹은 뭐 예를 들면 환율 정책 등등을 통해서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자. 무역 적자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곧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것이고, 제조 기지를 옮기고 나면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서 가동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되니까 약달러를 좀 유도하고 싶은 것이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이 경제가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는 뭐 재정 적자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른바 J-커브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또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나름의 뭐 우리가 막 트럼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큰 그림은 그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갖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이 보셨던 그 뷰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견해에 어떻게 절충점이 있나 아니면은 뭐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서 있는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뭐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관세 정책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무역 적자 시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양립하기가 힘듭니다. 부분이 뜨거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역 적자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하면은 외국이 사실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는 그 미국인들은 외국 통화에 대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강달러가 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하자는 게 무역 적자를 시정하자는 것과 약달러로 가고 싶어하는 게 서로 다른 약간의 지향점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저희는 다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한 스텝 먼저 나가 보면 스티븐 미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스티븐 미란이 작년에 썼던 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막 맞아요.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상충이 되는 부분은 일부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는 거냐면 힘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떤 식의 힘이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너네 미국에 방위 서비스 받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국채 무이자 국채 장기 국채 좀 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분명히 균열들이 저는 있어 보이고 그 자체로 조금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것도 있어 보이지만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힘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제조업 얘기 제가 하나 이제 우리 무역 적자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트럼프가 하는 논리 구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야, 달러가 너무 강세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제조업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가 가격 경쟁력이 안 생겨.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 물건들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달러가 좀 약해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 기업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관세를 먹이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겠지. 왜냐하면 관세 맞기 싫으니까. 그럼 미국에 와서 제조업 공장들이 생기고 제조업 공장들이 생기면 야, 너 그냥 거기 가서 일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이게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 이게 미국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하는데 미국적인 삶을 복원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한 25%? 야, 굉장히 높게 잡으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을 때가 1979년인데 네. 그때가 20%였습니다. 그때가 야, 20%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요.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9%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은 일자리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가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15%예요. 지금 줄곧 줄어서 15%입니다. 네. 그러면 제조업 일자리가 9%인데 그 9%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뭐 고용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9% 일자리를 늘리자고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에 대해서 연구해봤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매겨서 제조업 일자리가 실제로 느냐? 잘 안 는다가 하나. 두 번째로는 늘더라도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일자리가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 미국 정부가. 한마디로 주판알이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 경제에 크게 들이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 안 나온다고 저희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안 나온 일을 트럼프는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은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본인의 정치적인 트라이엄프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 봐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덜한데 네. 뭐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미국 내 유권자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그게 생각을 정치적 하고요. 목적. 네, 그렇게 어쨌든 트럼프는 사업가냐 정치인이냐 물어보면 정치인인 거니까. 지금은 정치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아를 훨씬 더 가중치를 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답게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의 속내와 큰 그림을 그림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화당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공화당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럼프의 속내나 뭐 심리나 뭐 이런 걸 다 여쭤보고 저도 의견을 드렸었던 이 배경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이 관세 다음 카드가 뭘까? 요거거든요. 네. 특히 25년 하반기 6월부터 전개될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먼저 짧게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관세 다음에 트럼프가 가져올 카드는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환방주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네요. 관, 환, 환, 방, 방. 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네, 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환율 얘기 나올 거고요. 네. 이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시로 나온 건 없지만 네. 시장에서는 5월 초에 대만을 상대로 대만 달러 절상해라라고 아마 주문했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고요. 실제로 대만 달러가 많이 가치가 올랐고요. 네. 일본을 대상으로 지금 그 협의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양자가 붙어 있는데 미국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화 가치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게 환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방은 뭐냐면 방위비 협상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위비 협상과 연관돼서 저는 사실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한미군에 대한 궁극적인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미 오늘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온다라는 이런 대주제에 있어서 느낌표 더하기 물음표입니다.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근데 온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1985년 당시의 플라자 합의화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플라자 합의를 하고 있다. 네. 요렇게까지 생각을 네네네네. 해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과도 일본과도 또 대만과도 그밖에 여러 미국 입장에서 나름 우방국의 권역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자간의 환율 협상이라기보다는 개별국 간의 환율 협상, 맞습니다. 환율 압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마침 엊그저께 기재부에 그 그러니까 보도 자료도 아니고 보도 설명 자료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 보도 설명 자료가 뭐냐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네. 보도를 냈는데 네. 지금 한국 기재부와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환율 절상 압력을 제기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나 봐요. 한경신문에. 그래서 나온 것에 대한 보도 설명 자료를 낸 거예요. 그 설명 자료는 뭐냐면 지금 협의 과정 중에는 있으나 원화 가치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난 게 아닌데 네네네. 왜 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느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근데 이 얘기 속에 결론은 내진 않았으나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화 절상 압력이지 절하 압력이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중국집에 가셨는데 네. 비싼 거 먹어라고 얘기해놓고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너네들 싼 거 먹으라고 얘기 절대 안 했어. 그냥 난 짜장면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미칠 파장 같은 것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미국 하고 그냥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속에는 사실은 암묵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그것은 원화의 절상 압력이겠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재밌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니까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토론할 때 제일 재밌어요. 자, 그럼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올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긴 온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니까 그날은 1985년 어느 한 나라에서 특정 장소에서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우리 5개국 네. 재무장관끼리 합의를 땅 한 거예요. 엔화 가치 2배로 올려라. 뭐 독일 마르크화도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약달러화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나름의 성과를 냈다라고 현재 평가를 합니다. 되게 재밌게도 실질 GDP를 쭉 그려보면 미국 실질 GDP가 J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일본 실질 GDP가 85년 당시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2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상국이 중국이어야 될 텐데. 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드립니다. 근데 왜 중국은 안 때리고 다른 나라들을 때리느냐? 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가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느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을 좀 놓친 부분을 지금 메이크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아닙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연 85년식의 플라자 합의가 가능할까? 첫째로 답은 아마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는 몇 개의 주요 국가들이랑 합의를 하면 전 세계에서 환율 시장에서 대충 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환율 시장이 커져 있고 몇 개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마지막 포인트가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볼륨으로 보면 중국이랑 유로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볼륨상 조금 더 작은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을 먼저 공격을 하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히 순차적인 게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보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환율 시장이 커져 있어요. 네. 특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려면 그건 일단 힘들 뿐더러, 하고자 하면 덩치 순으로 하면 중국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유로존이랑 중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눈에 띄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적성 국가 중에 하나죠. 네. 유로존은 굉장히 친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던 권역 중에 하나가 유로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미국의 우방 국가들 같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유로존 자체가 덩치가 꽤 큽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 25%, 중국이 18%, 유로존이 한 17% 정도 되니까 유로존 다 합치면 중국 정도 된다고요. 그럼 유로존은 미국이 저렇게 말한다게 관세 정책을 했을 때 약간 대들 수 있는 몸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옛날에도 말 잘 안 들었었어. 생각보다 우리가 1기 때 고생했어. 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수능 보셨잖아요. 예. 수능에서 문제 풀 때 두 가지 방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푼다. 예.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네요. 순서대로 푼다 스타일이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 빨리 풀어놓고 네. 쉬운 문제 따다다닥 해서 끝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은 전형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이는 문제들부터 푸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될 대상국도 너무 많으니까 네. 빨리 하고 말 들으면 오케이, 안 들으면 패스해서 다음 국가, 이런 식의 협상 방법을 저는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을 먼저 공격하는 게,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에서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잘 풀리면 그 자체로 미국한테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자, 봐봐, 우리랑 빨리 협상해서 하니까 편하잖아. 나머지 국가들도 빨리 와, 들고 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뷰시고요. 제가 말씀 속에 이렇게 워낙 우리 교수님이 쉬운 사례를 들어서 경제를 읽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중간중간 짓궂은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네. 그럼 교수님은 문제를 1번부터 풉니까? 쉬운 거부터 풉니까? 저는 어려운 거부터 1번부터 풀다가 막히면 넘어가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막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그렇고요. 아니, 실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1번부터 풉니다. 아, 어차피 다 풀리니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방식이 농담. 예, 그렇습니다. 농담스럽게. 이것도 악플 쌓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장님. 농담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떤 포인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영국과 무역 협상을 최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미국 입장에서 말 잘 듣는 사례, 네. 나름 네. 혹은 나름 친분이 있는 사례, 그 사례를 가지고 그 협상을 하기 전부터 존경스러울 만한 나라와 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뭐 감히 미국인이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나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스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존경할 만한 나라는 영국인데 그거 다 대놓고 영국과 무역 협상을 했고 결국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큰 틀에서 보면 관세 매기기로 했던 거 취하하고 대신 보잉기 좀 사주세요. 네. 요거거든요. 간단한 좀 무역 협의를 그렇죠. 했다고 좀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영국도 이 7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니까 파운드도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적인 그 무역 협의 과정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뭐 부탁하듯이라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플러스 미국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미국을 상대로 장사 잘하고 있는 한마디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줄을 세워 보면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대형 무역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얘네는 공정한 무역 국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상 참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죠. 근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심지어 이 무역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네, 무역을 맞습니다. 구분하는데 상품 무역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 무역까지 합해놓고 보면 미국이 오히려 흑자예요. 그렇죠. 감사한 네, 나라의 그렇죠, 영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의 첫 번째로 좀 순탄하게 전개된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국이 이제 과거 1985년 당시의 일본과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85년 당시의 일본과 네. 2025년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의 중국이 좀 다른 거예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패권 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거의 맞짱 뜨듯이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또 먼저 우선순위로 싸우고 또 이렇게 싸울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위안화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파운드 화나 원 화나 엔 화나 뭐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 화나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의 가치를 절상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는 유도할 수 있으니 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중국보다는 좀 다른 나라들과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약간 패권 전쟁의 결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사실 중국이 결기가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 싸움을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트럼프 2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이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중간에 바이든 정부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때렸던 거거든요. 뭐냐하면 트럼프는 채찍을 갖고 때린다면 바이든은 IRA나 칩스법 같은 보조금 갖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당근책을 주면서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첨단 산업은 하지 마라고 해서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어서 기억을 하는 게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네. 야 자꾸 이거 뜯어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닙니다. 바이든입니다. 자꾸 이거 뜯어보다 보니까 분명히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해서 넘어오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중국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원산지를 조금 더 꼼꼼히 보겠다. 그리고 원산지 보는 게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최종 그
수출한 회사의 대주주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까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을 떼어내기로 한 거는 바이든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떼어내고 싶은 거고 강하게 떼어내고 싶은 것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너네 그냥 옛날처럼 물건 싸게 만들고 그런 거 해. 제조업해. 그리고 굳이 첨단 산업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싸움을 건 건 꽤 오래된 일이고요. 네. 중국은 이 싸움을 좀 길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3년임을 했을 때 중국 내에서 잃었던 여론이 왜 3년임이 옳은 것에 대한지의 여론이 그거였대요. 제일 큰 게. 전쟁 중에는 뭐죠? 장수를 안 바꾸지 않는다였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싸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중국을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중국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뭐 부동산 부분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지방 정부 채무는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요. 소비는 잘 안 살아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는 저희가 보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내에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지지율 79%, 올해 초에 지지율 77% 나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그 운영하는 행정부에게 지지율을 80% 가까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렇게 조금 뭉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이고 중국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얘기로 좀 돌아갈 수 있게 되죠. 뭐냐? 풀기 쉬운 문제, 상대하기 쉬운 나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받아낼 수 있는 나라들을 하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셨던 그 뷰를 가지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을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은데 그 초점을 두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교과서에 실릴 만한 하나의 대주제가 있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네, 그렇죠. 그냥 좀 우스운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도 될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협의의 모습의 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시는지 중국이 이겼다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밖에 다른 답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든 협상 미국이 같고요. 이겼다고 보기 보기는 힘들다. 힘든 협상인 것 같고요. 네. 저 한편으로는 미국이 생각보다 급하구나라는 걸 보여준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좀 다급했다. 네, 급했다라는 게 보여진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전면적으로 다 이겼냐라고 보기 힘들지만 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지만 생각보다는 이 협상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급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저도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 경과를 너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었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를 코멘트 한번 해봐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예, 시청자분께 드려요. 미국이 예. 이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긴 것도 아니다. 근데 미국이 이긴 게 아니면 굳이 따지면 미국이 판정패다. 오. 이긴 게 아니면 사실 와닿습니다. 진 거다.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와닿습니다.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친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자, 근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미국산인데요. 그래 차라리 친미를 걸고 미국을 때리는 게 낫겠네요. 네, 너무 네, 좋은 네.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 KBS 사사건건에서 맞아요. 그 대선 토론 경제 관련 대선 토론이 있었던 날 네. 그 다음 날 이제 여기 출연해서 그 경제 관련 그 대결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제 평을 드리는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 네. 근데 그 세 분을 다 소위 지적을 했겠죠. 저는 어쨌든 네, 비평가니까 네, 셋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네. 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추고 싶지 않아서 약간 이런 것처럼 검정색에 가까운 타일을 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검정색이지만 또 검정색 장례식 타일을 하긴 그러니까 근데 검정색이지만 좀 이제 청색빛이 드는 네. 우리 뭐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OTP 카드에 이런 빛이 드는 약간 어쨌든 검정색에 가까운 하늘색 아닙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한번 이걸
전 진단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어떤 독자는 민주당 타이 메고 와가지고 진짜 호텔 경제론을 지적한 이준석을 지적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근데 사실은 더 큰 걸 지적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거는 숫자적으로 평가 내리기 어려운, 약간 지정학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제가 본 거를 한번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이 협상 테이블에 재무부 장관과 USTR 대표가 참석했다. 네, 중국은 경제부 총리가 참석했다. 네. 그럼 이제 4스타와 3스타가 참석했는데 중국은 4스타 한 명 참석했다. 공안부장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공안부장은 굳이 따지면 2스타죠. 네. 그러니까 레벨을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더 급했다. 네. 그럼 그것도 말 되네요. 네, 이거 왜냐면 지정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말 되네요. 외교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저희는 외교적으로 그 얘기 아시죠? 서로 정상들끼리 와인잔 짠 할 때 예. 높이가 그렇죠. 정확히 같아야 된다면 그 그렇죠. 정도로 민감한 게 외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 모든 나라들하고는 이 무역 협의를 갖는 게 워싱턴에서 했어요. 네. 백악관에까지. 네. 심지어 일본 장관급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맞아요. 일본 장관을 세워놓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중국하고는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경우에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스위스라는 나라를 좀 정의해 보면 세계 국제기구 22개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는 국제기구를 다 싫어해요. 네, 싫어하죠. 국제조약, 기구, 협약 네. 다 깨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국제기구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 WTO가 있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WTO는 자유무역 체제를 진흥하기 위한 네. 국제기구가 네. 있는 그 스위스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세 전쟁을 펼친 사람을 불러왔다. 저는 여기서도 오히려 둘 다 급했고 둘 다 이긴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미국이 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몇 맞습니다. 가지 사례를 평가했거든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사실 협상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보면 네. 확실히 미국이 조금 더 쫄리는 협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그런 있네요. 생각도? 네, 네. 아니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이해가 그러시군요. 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된다면 지금 트럼프 2기 때 들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건 대중국 펜타닐 관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 성명서에 펜타닐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맞죠. 네. 그리고 결국 그 관세를 30% 남겨놓은 게 펜타닐 관세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펜타닐의 밀수출을 막기 위한 뭔가의 조치를 대응하겠다라는 표현은 사실 없었어요. 네, 네. 후속 조치는 얘기는 네, 네, 있었지만 네. 그것도 역시 미국의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펜타닐 얘기 말씀하셔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네. 이런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25% 관세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 총리도 전화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뭐 전화하고 날아가고 뭐 이런 거 했었죠. 트럼프랑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한 끝에 관세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국경 수비하는데 좀 재정을 더 쓰기로 했고 멕시코는 국경 수비 인력을 좀 늘리기로 했다. 어쨌든 펜타닐 문제가 있으니까 이민자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 트럼프 1기 때도 했던 거고요. 바이든 때도 다 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에 저는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걸 캐나다랑 멕시코가 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들에서 대한 25%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해석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낸 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갖고 관세를 하겠다고 한 걸 다시 취소했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하는 부분 중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왜 고등학교 때 싸우면 누구랑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속으로 네. 싸우기 싫어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옆에서 친구가 한 명 내 팔을 붙잡고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너 얘 안 말렸으면 넌 죽었어.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싸워보신 것 같은데. 근데 딱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런 제스처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어떤 관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대국을 카오스를 막 일으켜요. 그럼 상대국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다시 약간 되물림을 해주면서 봐봐, 내가 움직이니까 저 나라가 총리 날라오지, 저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하지, 네. 저 나라가 국경 수비를 높이지, 야,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야라는 얘기들. 결국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145%를 하면 미국의 GDP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거는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주 정치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보기엔 야, 우리 트럼프님이 움직이시니까 저렇게 우리가 미국이 또 얻어내는 게 많구나 라는 건 당장 트럼프의 지지율로 치환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건 저의 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도 부담될 일들을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쉽게 조정이 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편이에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정리도 되고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과거의 미국, 그러니까 1985년 당시 제1패권국으로서 한 74%까지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74%까지 쫓아오는 그 지점에 플라자 합의를 네. 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서 이런 움직임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실 옛날과는 달리 미국 말을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우 전쟁도 러시아한테 전쟁 멈춰 했는데 안 멈추고 유럽 EU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세게 대응하고 네. 중국도 이 상호 관세 발표한 다음 날 베센트가 그 누구도 보복하지 마라고까지 했는데 바로 보복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직도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약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온전히 중국을 이기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부터 좀 궁금해지는 것은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이 패권 전쟁을 하다가 어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패권을 잃게 될 정도, 일본의 사례처럼 아니면 그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 뭐 예를 들어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장기전이라고 중국은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실장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한 저의 답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좋습니다. 아까 이제 플라자 합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미국의 6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해서 미국 GDP의 60%를 넘어가면 미국은 두더지 잡기 게임하시 누릅니다. 그다음부터. 네. 처음 맞은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고요. 네. 그 당시에 아까 74% 얘기해 주신 것도 일본이 그만큼 올라오니까 누르는 거예요. 네. 중국이 미국 GDP의 60%를 넘었을 때가 근데 언제냐면 이게 애석해요. 되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융위기 겪을 때예요. 2008년에 네, 그래서 그때 쪼그라들 때 중국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뭐냐면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여서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대응하느라고 중국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또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은 그때 커버린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역학구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져버린 입장이고 네.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강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진핑 주석입니다. 저희 베트남 같은 나라 생각해 보면 은근히 중국 옆에 있지만 중국이랑 사이가 은근히 안 좋은 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스킨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 시청자분들이 제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건 저도 사실 실장님과 똑같이 친중파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미국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친중파는 아닙니다. 아닌데 브랜드 열면 다 미국. 이거 유니클로입니다. 그럼 친일 친일인가?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근데 네. 그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장기적인 이 게임이 있고 나서는 네. 한편으로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미국의 패권에는 예를 들어서 1위로서의 1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미국의 그 1위로서의 지위가 옛날보다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중국의 지위가 그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노력은 할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랑 정치 체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이 내수가 안 좋을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다가 자기 물건 덤핑해 버리잖아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중국에 대한 반감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반감들이 저는 근원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려야지 좀 사라질 부분도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원 국가가 뿅 하고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미국이 생채기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레버리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이 싸움의 라운드 1의 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라운드 1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라운드 2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기축 통화를 놓고도 싸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질문은 이겁니다.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야욕 혹은 야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기축 통화국적 지위를 내놓을 것이냐, 흔들릴 것이냐 이 지위가 이 대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외환 결제 비중으로 보면 이게 내고 받으니까 200% 기준입니다. 네네. 여러분 그렇죠. 오해 없으시도록 네, 맞아요. 내기도 하고 받은 걸 같이 하니까 200% 기준으로 미국이 한 88% 정도 되고 중국이 10년 전에 0이었는데 지금 7.5%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도 되지만 상당 부분 뭐 쫓아오고는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 것인지 혹은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놓고 패권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실장님이랑 제가 이 별에 살아있는 한은 네. 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인 세상에서 살 거라고는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더 먼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사실 예단하기는 되게 예단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바꿔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미국이 당분간은 가져가겠죠. 다만 계속해서 야금 위안화의 지위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 정도에서는 네. 달러 자체가 위안화로 뭐 지금처럼 80대 7의 구조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60대 60의 구조가 되는 것까지 보기에는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네네. 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뷰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나머지 통화는 비율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커진 만큼 0에서 7.5%로 커지는 만큼 예를 들어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화 뭐 원하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이 비중이 조금씩 슈링크하고 있는 모습은 명확하고 중국이 차지하고 그렇다고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또 아닌 모습. 현재까지는 경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뭐 특히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혹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위안화로 결제하자, 반은 위안으로 결제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적어도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뺏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을 둘로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반에 해당되는 영역은 위안화로 하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2100년 안에 뭐 그게 뒤집힐까 이렇게 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켜보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굳이
달러랑 위안화가 60대 60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퍼센트의 차이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저희 경제에 그렇죠.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꼭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가끔 저도 이제 경제를 거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 인도 수출액이 한 2.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거시 경제로 볼 때는. 근데 인도에 그 정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체를 수출하고 있는 그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작은 숫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망의 질문입니다. 앞서 이제 환율을 중심으로 환율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일종의 관세 전쟁 다음에 가져올 카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기고 그럼 제조하기 좋고 미국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의 가정이에요. 네. 근데 간혹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학자들이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길 원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는 것을 용인하겠느냐.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믹스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교수님은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자 하는 거는 날씨에 대한 얘기고요. 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고 싶어하는 건 기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오, 저희 날씨는 하루하루 변동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벌어지는 변동이고요. 네, 그리고 기후라는 거는 뭐 글로벌 워밍, 온난화 이런 거 아주 오랫동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건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일 거고 네, 달러가 약세인 걸 유도하고 싶은 건 기껏 해봤자 트럼프 임기 앞에 2, 3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어떤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달러에 대한 정책은 얼마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뭐 상충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두 개가 꼭 서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처음 돈 번 게 언제인지 아시죠? 1992년인데요. 네,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그 당시에 파운드화,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가 될 거를 이 사람이 좀 예견을 했대요. 그런데 그걸 아마 영란은행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네,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누구랑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지 소로스 밑에서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로스한테 펀드를 받아서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는 곳에다가 공매도를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네. 처음 유명해졌어요. 그 후로는 이 사람 굉장히 뭐 억만장자가 됐고요. 근데 시장에서 스캇 베센트가 임명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주가 지수가 막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3대 지수가 다 뉴욕 지수가 뛰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자꾸 환율을 인위적으로 손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스캇 베센트의 개인적인 이력상 이 사람은 환율이 시장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좋다고 믿는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스캇 베센트가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고요. 그런데 스캇 베센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라고 보면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환율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천병 역할도 일부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요. 지금은. 네,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그려내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빅픽처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혹은 공화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와 조금 다른 생각의 경제 정책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그렇지 않을 트럼프랑 같은 확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정책들은 얼마든지 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예. 누군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지는 패권들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제 대답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네. 너무 좋은 비유십니다. 저도 저 스타일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디멘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제 얘기가 하고요. 사실 그 예. 얘기입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저 공통점 중에 하나가 테니스를 정말 즐기는데, 네. 테니스 잘하는 것과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디멘전이다. 다른 디멘전이죠. 테니스를 잘 치면 경제 강의 못 할 것 같고, 테니스를 못 치면 경제 강의를 잘하냐,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테니스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경제 강의를 잘할 수도 있고 네. 못할 수도 있는 전혀 다른 디멘전인데, 이걸 왜 연결하느냐. 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맞습니다. 생각이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이미 뭐 100여 년 전부터 이 달러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패권적 지위를 가졌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로만 생각해도 1,100원을 밑돌 때도 있고 웃돌 때도 있고 밑돌 때도 있고, 지금 또 1,450원대를 찍었다가 이제 1,300원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달러화의 다른 상대국 통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 그냥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뿐이고,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주요 외화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느냐 여부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율의 움직임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같은 그 디멘전에 놓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제가 드렸던 말씀보다 훨씬 더 좋은 설명 같고요. 아니요.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 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들께 제가 사실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 중에 뭐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드려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농담이 아니고 지표 3개 보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루틴인데요. 예. 그게 뭐냐면 첫째로 원달러 환율을 보고요. 네. 둘째로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고요. 셋째로 유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내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맨날 제가 그러고 있으면 참 인생 재미없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 3개 지표만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 이거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실 엔화랑 달러 가치도 봐야 되고 타이완 달러도 봐야 돼. 이게 사실은 환율 전쟁이라는 것의 측면에 있어서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센스를 유지하시면서 뭔가 그렇죠. 뭐 투자를 하시건 뭘 하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보셔야 될 지표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건 저는 분명한 것 같아서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정말 명확하시네요. 우리가 어쩌면 과거에 한 3, 4년 전만 해도 미국 물가 발표되는 거 안 봤어요. 아니 PC가 뭔지 몰랐어요. 몰랐고. 예. CPI, PC 구분도 안 했고 그 물가 발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갈수록 PC 보고 CPI 보고 근원 PC, CPI 다 보고 고용 지표도 실업률과 취업자 증감과 네. 뭐 임금 상승률까지 다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맞습니다. 미친다는 건 명확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교수님하고 사실 질문지는 있긴 있지만 거의 질문지 없이 그냥 막 토론한 거거든요.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보는 제 뷰에 있어서 미처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독자들께 혹시 못하셨던 말씀이 있거나 꼭 이 부분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오늘 토론한 소감 말씀도 좋고요. 자유롭게 한 말씀 뭐 소감은 언제나 사실 두 번째 출연이지만 느끼는 건 이번에도 저번과 비슷한 감정은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찬이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이제 아까 토론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경일남을 끊임없이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경제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저희가 뭐 더 윤택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김광석 실장님과 좋은 정보들 서로 더 많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준영 대학원생 같아 보이는 교수님, 허준영 교수님과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